사실은 저기 이만희 장관님 평소에 좀 존경하는데 말씀하시면 제가 안 따를 수가 없는데 이 모임에 와서 좀 말씀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시간이 바빠서가도 아니고요. 단지 맨날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이제 망설여졌습니다. 이 중에 제가 다른 데서 뭐 말씀하는 거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최근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군데 가서 강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주례처럼 이렇게 강의를 한다고 나서면은 꼭 이제 뭔가 이게 중단이 안 되는 그런 겁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여러분 귀한 시간을 좀 하여튼 좀 뺏어 보겠습니다. 사실 이만희 장관님은 공직 생활 한 오랜 동안 저하고는 여러 가지 인연을 맺어왔고, 저는 사실은 이 장관님한테 정을 준 게 별로 없는데 이 장관님은 저한테 무척 많은 정을 주셨습니다. 장관으로 계실 때도 저는 야에 있었지만은 언제나 하여튼 따뜻하게 대해 주셨고, 또 공직을 끝내시고도 굉장히 이 의미 있는 삶을 지금 사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아마 후배 공무원들이나 선배 공직자들도 많은 배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 장관님 제대로 제가 보필을 못해 죄송합니다. 저희도 사실은 젊었을 때 60년대 이때 우리 학교 다닐 때 논쟁을 하면 환경 문제를 누가 얘기하면 우리가 의뢰 잘난 척하고 대한민국이 환경 문제 논의할 무슨 여유가 있냐, 우선 배부터 채워야지. 그래서 환경 문제를 거론하는 분들이 굉장히 사치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만 김포 앞바다에 매립지, 쓰레기 매립지를 옛날에 박판재 환경청장이 만드셨는데 제가 그때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을 때입니다만 그때 그거의 가치를 제대로 알질 못했어요. 그리고 저 양반 괜하게 말썽만 일으킨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런 선각자들이 사실 얼마나 큰 일을 해서 했길라 그 후에 수십 년 동안 아마 그 양반 한 게 그때 80년대 중반일 겁니다. 수십 년을 우리 2,500만 경기 서울 지역의 사람들이 쓰레기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요즘 와서 이제 심각한 문제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우리 이만희 장관님이 무슨 해답을 내놓으실 것 같은데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우리 이한용 의원님이 오실 것 같은데 오시면 조금 말씀드려야겠습니다만은 요새 창조 경제 문제도 이야기가 나오고 일자리 문제도 이야기 나오고 고용률 얘기도 사실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소득 수준에 비해서 이웃나라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서 고용률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만큼 사실은 한두 살 서양보다는 적은 사람이 돈 벌어가지고 가족을 부양해야 되니까 이게 자연히 인건비도 비쌀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고, 특히 요새 나이 들면은 얼른 이제 일자리에서 은퇴를 해버리니까 사실 빈곤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을 정년을 연장을 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체제에서는 젊은 애들이 이게 제대로 된 직장에 진입할 찬스가 그만큼 없어져서 한국 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세대 간 전쟁 같은 게 붙어 있습니다. 그 실상을 저희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얼마 전에 저희가 마케팅 직군에 한 20여 명 정도 되는 사람을 뽑는다고 했더니 몰려든 게 12,000명이었습니다. 상상을 제가 여기 와서 4년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애들이 몰리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이렇게 젊은 애들한테 젊은이들이 바라본 한국 사회라는 게 이게 엄청난 장벽이 가로막고 있는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이광자 서울대학교 서울여대 총장님은 제가 그전에 법무법인에 이렇게 다닐 때 아침에 라디오를 듣다 보면 나오셔서 꼭 서울여대 선전하시고 또 그러셨는데 아마 총장님 애들 직업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스마트 혁명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경제 문제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한번 잠깐 말씀드려 보려고 생각합니다. 순서는 좀 이걸 사실은 제가 정부에 역시 있었다는 게 표가 나는 게 무슨 얘기를 해도 꼭 한국 경제라는 큰 틀 속에서 이야기하는 버릇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돌파구가 필요한 한국 경제라는 측면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돌파구가 과연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에 하나의 답으로서 스마트 혁명과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단어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스페이스와 그다음에 가상 재화라는 다 생소한 단어입니다만은 이 얘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 버추얼 굿 가상 재화가 실제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거로 대체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넘어가 보죠. 사실 우리 새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느낌은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동안에 한국 경제를 지난 몇 년 동안, 특히 IMF 사태 이후에 사실 한국 경제를 끌고 온 거는 크게 보면 자동차 산업, 그 다음에 전자산업, 그 다음에 조선공업, 또 기계공업도 참 잘 됐었습니다. 예, 기계공업도 참 잘 됐었고, 또 그 이외에도 보면은 뭐 음식, 그 CJ 같은 음식업 이런 것들이 잘 됐고,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사회를 끌어왔습니다. 경제를. 최근까지도 그 경제가 힘을 발휘해서 우리 대외 거래에서는 항상 흑자를 유지하고, 또 한국의 산업력이 세계 톱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서 하나 빼먹은 게 이제 석유화학 계통계 산업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수출 상품에 가장 큰 비중을 점하는 게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기름하고 이런 거 합쳐가지고 석유화학 제품이 한 20% 정도 점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존 주력 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미 조선공업에 대해서 그런 걸 느끼시고 계시고요. 철강공업도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시고, 또 석유화학 산업도 기본적인 이런 이 공급 구조나 이 경쟁력 판도의 변화 때문에 이 전망이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가전 분야는 중국이 지금 뭐 맹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2월 달에 바르셀로나에서 글로벌 모바일 컨그레스가 열렸습니다만, 거기에 중국의 화웨이가 전시한 이게 휴대폰, 스마트폰의 그 질을 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추격을 해오고 있고, 그런 영역이 지금 TV 분야 같으면 최첨단 분야에 대해서까지 아주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러고 보면 자동차 공업이 한창 승승장구하다 요새 조금 주춤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본이 엔화가 이제 좀 약세가 되니까 저것 또한 만만치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산업들이 잘 됐을 때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사실은 삶의 질의 문제를 떠나서 빈부격차의 문제,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인들이나 우리 언론인들은 대체로 청년 실업을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젊은이들한테 부닥치는 문제는 사실 일자리를 찾으려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에 드는 자리, 자기가 이 자리에 취직을 하면 내가 앞으로 이제는 괜찮겠구나, 이제 제대로 된 궤도에 들어왔구나 하는 그런 일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일자리가 없다는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문제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점점점 확대되고 있는 빈부격차 문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 다음에 거기다 한국의 진짜 문제는 노령화가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혹시 꽤 전에, 한 몇 달 전에 일본의 우파가 한국을 비아냥거리면서 쓴 글, 아마 조선일보 박정훈 부국장인가 아마 기재한 거 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실 현재 전망으로 보면 2050년 미처 못 가면요, 지금부터는 30여 년 후면은 대한민국과 세계가 65세 이상 인구가 가장 많은, 세계에서 가장 다른 국가하고는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거의 40% 육박하는 정도로 노령 인구가 많아진다는 게 현재 전망이고, 또 15세 미만 인구, 장차 우리 노동력이 되는 15세 이상 미만 인구는 전체 인구의 8%대, 그것 또한 그 한 자릿수는 한국하고 일본이 유일합니다. 그렇게 빠르게 노령화된다는 전망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것이 의미는 인구도 물론 줄어들고요. 그것도 그 의미는 다른 거로 해석하면, 지금 여러분들 한국 사회가 뭐 사회보장제도도 이야기하고 정부의 역할도 이야기하고 가정에서의 부양도 얘기하는데, 가족 간의 그 부조도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는 5천만이면 2,500만이 일하고 2,500만이 사실 일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벌어서 한 사람을 먹여 살리는 구조입니다. 근데 2050년 가면 한 사람이 일해서 두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되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산수가 안 맞습니다. 세금을 지금보다 2배를 받아야 지금 현재 우리가 사회에 이제 부조하는
그 수준을 맞출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이 채산이 전망에 쓰지 않는 숫자입니다. 근데 이게 현실화되고 있고 요즘 와서 그게 오히려 처음 한때는 저게 그렇게 비관할 거 아니지 않느냐 했는데 그렇지 않고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은 통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되면 통일이 돼서 뭐가 되겠지 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북한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육체적으로도 이미 우리 그 건전한 노동력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에셋이 아니고 어쩌면 라이어빌리티입니다. 여기서 아동 학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옛날에 과장 때 사회개발 계획과장을 하면서 이 아동 문제를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3살 이전에 평생의 능력이 결정된다는 거거든요. 북한의 수많은 애들이 어릴 때부터 영양실조에 걸렸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는 라이어빌리티입니다. 에셋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동독에서 이미 보셨듯이 공산주의 치하에서 오랫동안 자란 사람들의 그런 이 전체적인 행태, 이것은 이 시장경제 체제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한테 어느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이 노동력을 도우기보다는 사실 부담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유일한 다른 방법은 외국에서 인력을 도입하는 방법이 없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문화의 내용이 이질적인 사람들을 잘 수용해서 같이 살 수 있는 문화는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피 속에는 배타적인 요소가 내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인구가 저렇게 노령화되고 나면은 한국에 과연 미래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야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이 계속이 된다. 특히 저기서 일자리 문제,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 빈부격차 문제가 지속이 되거나 악화될 때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경제정책의 선택의 폭을 제한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정책은 결국은 책상 위에서는 정책이지만 경제 이론이지만 책상을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정치 문제입니다. 왜 어떤 나라는 제대로 대응을 못하느냐?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정치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가장 위험한 것은 올바른 정책을 적당한 순간에 채택하지 못하는 정치 사회적 환경이 되면 그 나라는 바로 목이 졸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각한 문제에 부닥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 거냐 하는 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마디로 새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그럼 새 돌파구란 구체적으로 뭐냐? 우리가 IMF 사태 이후에 중국의 부상이 본격화된 거 아시죠? 그게 우리가 IMF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는데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새로운 시장, 대규모 시장이 나오는 경우가 하나의 예입니다. 근데 그 대규모 시장이 있습니까? 아프리카가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프리카의 인구는 한 10억 정도 됩니다. 중남미가 우리한테 새로 프론티어가 될 수 있겠죠. 그건 5억밖에 안 됩니다. 동남아시아 요거보다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10억이라 그래도 그것이 우리한테 하나의 새 돌파구가 되기는 너무나 작습니다. 그럼 다른 게 뭐냐? 새로운 기술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또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세계 경제 전체가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가 소득이 늘어나서 거기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인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컨대 금융산업이 낙후가 됐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통산업이 약화가 됐다. 근데 이것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져서 한반도 내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한반도를 뛰어넘어서 세계 무대로 가게 되면 그것 또한 우리한테 새로운 시장입니다. 이제 그 가능성들이 돌파구입니다. 근데 양자공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 다양한 거는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 전부 다 쓰시는 폰이 극히 예외로 일부분을 제외하면 전부 다 요새 스마트폰 쓰시죠. 뭐 갤럭시 4S나 3S나 그 다음에 아이폰이나 이거 쓰시는 거죠.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란 건 컴퓨터란 얘기입니다. 스마트란 단어를 붙인 거는 그것이 컴퓨터다 이래요. 그러면 컴퓨터인데 이 컴퓨터가 그 자체가 독자적인 컴퓨터 능력을 발휘하는 부분이 있기에는 너무 이게 규모가 작습니다. 작으니까 자연히 네트워크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다른 부분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건데 그렇게 도움을 받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컴퓨터가 진짜 스마트폰이 컴퓨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건 재밌는 거는 스마트폰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이 뒤에 있는 인터넷 네트워크로 자기도 모르게 연결이 쭉 됩니다. 그럼 그 연결이 됐을 때 뭐가 만들어지느냐? 저희는 가상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그럽니다. 사이버 스페이스가.
도대체 사이버 스페이스가 뭘까? 다음에 한번 가서 보시죠. 여러분 1997년에 IMF 사태 겪고 난 다음에 어느 날 한국이 사람들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소위 초고속 인터넷망을 전국적으로 건설한 나라로 갑자기 뜬 거 기억하시죠? 집집마다 인터넷이 보급이 되고 집집마다 사무실마다 컴퓨터가 보급이 되고 그 컴퓨터가 단지 계산하고 무슨 문자 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컴퓨터를 통해서 온갖 일을 하셨잖아요. 컴퓨터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 뭐가 생겼죠? 거기에 무슨 온라인 쇼핑도 생기고 온라인 게임도 생기고 온라인 검색 엔진도 생기고 근데 사실은 그때 그 모든 이 산업들이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번창한 겁니다. 그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건 뭐냐? 인터넷으로 컴퓨터가 다 연결이 되니까 그 연결된 컴퓨터끼리가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서로가 같이 공동 어떤 눈에 안 보이지만은 활동 공간을 만든 겁니다. 그 공간에 대해서 그 공간을 찾아다니면서 뭔가 자료를 찾고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가진 게 브라우저란 거고 그 브라우저를 만든 넷스케이프가 있었고 그걸 무너뜨린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리고 그 컴퓨터에서 실제로 컴퓨터를 어떻게 작동시켜서 이 사이버 스페이스에 필요한 걸 내가 또 실제로 컴퓨터에 집어넣을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느냐 하는 OS, 요새가 뭐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윈도우입니다. 윈도우를 만든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그 사이버 스페이스를 항해할 수 있는 툴을 만든, 다른 교통수단을 만들어준 그 브라우저라는 걸 만들어낸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최강자로 태어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제로 여러분, 요만한 그 CD 같은 거 만들어주는 거지, 실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만든 거 손으로 만진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세계 최고 기업으로 간 겁니다. 그 사이버 스페이스를 일찌감치 점령한 겁니다. 그 가상 공간,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들은 가상 공간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했고 그 가상 공간을 자기들이 운영하는 방법, 그걸 거기서 하여튼 항해하는 방법, 이걸 맨 먼저 개발해서 패자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죠? 그럼 그 항해 수단을 이용을 해서 검색하는 거, 내가 알고 싶은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찾게 하는 소위 그 서치 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야후부터 해서 온갖 게 나오다가 전국적으로는 구글이 거기서 승자가 됐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뭐가 나왔죠? 온라인 쇼핑. 한국에서는 뭐 G마켓이다, 그 다음에 인터파크다 이런 거 나왔고, 그 다음에 또 게임 나왔죠. 한국에서 무슨 그 NC소프트다. 세계적으로는 더 유명한 게 많이 나왔지만, 그 다음에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또 이 뭡니까? 이 각종 하여튼, 예. 비즈니스 솔루션. 기업들이 IT 기술을 이용해서 훨씬 자기들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내 돈이 실제로 100억이 있다고 그러면 100억이 있는지 어느 형태로 있는지 어디가 있는지 이런 걸 찾아내는 기업의 모든 프로세스의 정보화, 이것도 전부 다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걸 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만들어지면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됐습니다. 뭐 사스도 있고 오라클도 있고요, 엑센처도 있고 이런 기업들이 수없이 만들어졌죠. 그게 1차 사이버 혁명입니다. 우리는 NHN이라고 국내 검색 엔진으로 최고죠. 이게 나왔죠. 사실 한국 경제가 IMF 사태 이후에 굉장히 어려울 때 1차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있었던 한국의 많은 신생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어떤 수요를 촉발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만져지는 거, 보이는 거에 익숙한 민족이기 때문에 저거를 눈에 별로 담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눈에 안 보이게 저 사람들이 한국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뭐냐? 지금은 저거는 컴퓨터하고 노트북이 유선망에 연결될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저게 한 17억 정도 전 지구상으로는 컴퓨터가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제 개개인이 들고 다니는 휴대폰이 컴퓨터가 되면서 앞으로 그 숫자가 17억 정도가 아니고 40억, 50억, 60억 될 수 있는 정도로 숫자가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가 이제 유선뿐만 아니라 유선에서 여러분 와이파이라는 걸 가끔 보시죠. 그 와이파이라는 건 유선과 무선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근데 무선 자체가 이제는 지금 2G 하면은 우리 처음에 왔을 때 CDMA 2세대입니다. 그건 겨우 목소리나 전할 수 있는 거고요. 제 퍼스트 제너레이션은 목소리도 애날로그라고 목소리도 전달이 안 됐잖아요. 그 다음에 3G라고 해서 동영상이 전달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잠깐 와이브로가 나왔다가 지금 4G라고 해서 LTE가 나왔습니다. LTE는 우리가 종전에 했던 유선 인터넷하고 똑같은 전송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무선이지만 실제로 내용적으로는 과거 인터넷, 파이버로 제공하는 인터넷하고 똑같은 형태의 네트워크입니다. 그것이 컴퓨터로 전부 연결이 됐다. 그럼 한 17억 개 정도가 연결이 돼서 거대한 사이버 스페이스를 만들었으면 지금 그보다 훨씬 큰 폰들이 연결이 된다 할 때 그게 얼마나 사이버 스페이스가 커지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컴퓨터는 내가 앉아서 이걸 켜야 됩니다. 부팅을 한다고 해서 시간이 꽤 걸리죠. 예? 그리고 또 전기도 들고 하니까 그냥 끄고 안 쓸 땐 끄기도 하고 요새 특히 에너지 이렇게 절박할 때는 아마 회사에서도 많은 쓰지 않는 컴퓨터를 끌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항상 제가 원할 때 항상 켜지 않습니까? 그죠? 켜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보면 보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실제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시간이 벌써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그럼 그것까지 감안했을 때 여기서 만들어지는 스마트폰이라는 컴퓨터들이 연결이 돼 가지고 저절로 뭔가 공간을 만드는데 거대한 가상 공간을 만드는데 그게 실제로 유효 시간까지 감안했을 때는 과거 픽스드 라인이 제공했던 사이버 스페이스 가상 공간보다 몇십 배가 큰 가상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건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그 소위 서비스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지금 2차 혁명이고 그 혁명이 지금 한국에서 진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지금 데이터가 폭발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람들이 찾고 보고 하는 그 정보량이 그 화물량이 엄청납니다. 여기 화물 전공하신 분들 보면 한때 우리 고속도로 또는 고속전철 그 다음에 비행기 그 다음에 컨테이너 항 이런 데 그냥 미어질 정도로 화물이 늘어나는 걸 보셨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사람들이 보느냐? 그걸 통해서 게임도 하고 그걸 통해서 비디오도 보고 그걸 통해서 자기끼리 커뮤니케이션도 아주 문자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하여튼 합니다. 그것들이 하나의 이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경제 활동의 한 모습입니다. 자, 그럼 그게 다른 산업하고 이제 여기서는 지금 이제 스마트폰하고만 연결이 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다른 산업하고 연결이 됐을 때 어떤 게 나오겠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모두 퀘스천 마크인데 이름에서 전부 다 서드라는 이름 붙입니다. 3차라는 이름 붙입니다. 3차 혁명. 어떤 사람은 제레미 리킨이라는 사람은 3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에너지 혁명을 이야기할 때가 있고요. 또 이코노미스트나 이런 데서는 3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1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 발명을 해가지고 이 노동력으로 하던 걸 인간의 노동력이나 동물의 육체적 노동력으로 하던 걸 기계로 대체하는 걸 1차 혁명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포드가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도입해서 대량 생산 체제를 도입했을 때 그걸 2차 산업혁명이라고 그 사람들 지칭합니다. 지금 3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코노미스트가 영국의 유명한 잡지죠.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종전에 하여튼 방식은 뭡니까? 어느 정도 볼륨이 있는 수요의 볼륨이 있는 상품을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부품은 다른 데서 조달해 가지고 이걸 조립해 가지고 최종 제품 만들어서 파는 형식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제조업의 운영 방식 아닙니까? 이게 완전히 바뀐다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모든 게 컴퓨터가 기본적으로 컴퓨터로 설계가 되면은 그게 3D 프린팅이란 기술이 지금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프린터 하면 흔히 이런 거 이 종이 인쇄하는 게 프린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입체적으로 상품을 그냥 찍어내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게 되면은 전에는 부품과 이걸 조립을 하려면 불가능했던 모양의 복잡한 설계의 상품을 프린트아웃 그냥 프린터로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자동차 생산하는 방식을 예로 들면 지금처럼 볼트 나트부터 시작해서 조그만 게 합쳐지고 해서 마지막에 조립돼서 완성차를 만드는 그 프로세스가 대량으로 생략이 돼버리고 엔진이 통째로 그냥 설계가 돼서 프린트아웃 되는 이런 시대가 온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전부 컴퓨터에서만 놀아나고 컴퓨터에서 설계된 것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동차 공장으로 전달이 되면 그냥 거기서 바로 생산되는 이런 시대가 오고 어떤 것들은 휴대폰 같은 거는 사실은 그냥 그대로 프린트해서 찍어내는 형태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상상도 못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의 분업 구조, 국가 간의 분업 구조도 대량으로 바뀔 겁니다.
이제 그와 같은 3차 혁명이 지금 진행 중인데 저는 그것도 상당 구간은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 실질적인 실질 공간에서 망치로 두들기고 녹이고 그 다음에 쪼고 깎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컴퓨터 안에서 설계가 돼가지고 상당히 컴퓨터 속에 머물다가 사이버 공간에서만 머물다가 마지막 최종 단계에 와서 실현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아주 적은 것도 자기가 공장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산할 수 있는 소위 롱테일 마켓이 전에는 그게 하고 싶어도 규모의 경제가 안 되기 때문에 못했지만 이제 그 규모의 경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금방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온다. 이게 이제 혁명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한테 무슨 가능성을 주느냐, 이 사이버 스페이스가. 이미 1차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죠. 사실 1차 혁명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제조업, 조선공업이 1등 된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일본 우리가 못 따라갈 건데 제일 큰 차이가 우리는 CAD/CAM에다가 소비자들이 아니 고객들이 원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디자인이나 이 내용들을 다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고객이 와서 나는 이런 배를 짓고 싶습니다 하면 거기서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사의 엔지니어들이 그걸 컴퓨터로 금방 보여줍니다. 아, 원하시는 거 이런 거지요. 코스트는 얼마 들고 시간 얼마 걸립니다. 그럼 바이어가 난 이걸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엔진은 뭐로 교체하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두들겨 가지고 이걸 바꿉니다. 그게 나중에 지금 말씀드릴 빅데이터 시대, 빅데이터라는 거하고 깊이 연관된 겁니다. 자료가 데이터가 끊임없이 모이면서 어느 순간 소비자가 원하는 거를 그 즉석에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한국은 갖추게 된 겁니다. 일본은 자기들의 프라이드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한 80% 정도만 컴퓨터에 집어넣고 나머지는 여전히 엔지니어들의 그 머리와 손 속에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와서 난 이런 배를 원합니다 하면 자기들 표준 모델만 보여주고 그걸 변화시키면 한 달 기다리시면 제가 연락하겠습니다. 거기서 처진 겁니다. 애날로그 시대에 소니나 일본의 그 마시다나 이런 사람들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것을 영원히 갈 거로 생각했지 디지털로 간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기업이 범하는 오류입니다. 지금 워낙 잘 나가는 거는 이걸 가능한 한 오래 간직하고 싶지 이걸 빨리 떠나서 변화해 내가 이건 훌륭하지만 이건 버리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해서 버리지 못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고 그것이 기업의 흥망을 가른다는 걸 전 여기 와서 비로소 KT 와서 느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애날로그를 버릴 이유가 없죠. 애날로그에 집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삼성과 LG는 애날로그를 계속 해가지고는 일본하고 싸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빨리 디지털로 옮겨간 거고 이제 디지털 시대가 오니까 저 사람들이 여기 따라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휴대폰 일본이 제일이었죠. 제가 정보통신부 장관 할 때 휴대폰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나라 이 통신 장비에서는 집전화 그 OEM으로 수출하는 거 한 10억 정도, 많을 땐 14억 불, 10억 불이 전부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정통부 장관으로서 서비스 산업, 신규 통신 서비스를 인가할 때 제일 중요한 정책 목표를 이 신규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통신 장비, 낙후된 통신 장비 산업을 세계 수준으로 높인다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핵심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모든 정책이 마련됐습니다. 국내 시장을 제공하는 것을 제1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제조업체가 서비스업에 못 들어오도록 하는 것을 제2번째 정책으로 합니다. 그래야 소위 그 당시 KT나 SKT 같이 제조업을 안 가진 업체들이 거기다 물건을 발주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통신 장비 산업이 세계 수준으로 올라가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국내 시장만 가서는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세계 시장을 염두에 둔 거고 그때 CDMA가 큰 역할을 했고요. 근데 일본은 국내 시장이 워낙 컸기 때문에 또 통신사 힘이 굉장히 막강했기 때문에 소니나 이런 회사 불러가지고 너는 우리가 말하는 이거 생산해. 이것만 해도 충분해. 그 사람들은 그거 생산하는데 연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세계 시장에 리드하고 괴리가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한국을 따라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제조업을 독자적으로 육성을 시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세계 무대를 상대로 해서 뛰기 시작을 했고 그게 오늘 이게 힘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소위 휴대폰이든 뭐든 우리는 처진 나라야. 그러니까 앞서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그 전략을 택했기 때문에 세계 톱으로 올라간 겁니다. 근데 우리 1차 혁명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우리 한국의 많은 지도층들이 1차 IT 혁명이 무슨 기여를 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네이버나 무슨 뭐 저 G마켓이나 인터파크나 NC소프트나 이런 걸 제외하고라도 휴대폰 사업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가고 하는 건 전적으로 1차 혁명에 우리가 얻은 겁니다. 부산물. 근데 2차 혁명 때는 물론 그런 부작용, 부산물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만들어지는 사이버 스페이스가 종전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기 때문에 저 자체에서 우리 한국의 새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제 신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버 혁명, 사이버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재화가 도대체 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책을, 전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어서 하나 옵션밖에 없어요. 책을 보시고 싶으면은 결국 종이에 인쇄된 거를 뭐 프린트를 하거나 아니면 카피를 하거나 그걸 봐야 읽으실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들이 책을 온라인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 갖고 있는 디바이스로 읽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디바이스로 읽을 때는 이건 물건을 실제로 만져지는 게 아닙니다. 공간에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그건 가상 재화입니다. 실제 재화가 아닙니다. 효과는 똑같습니다. 싸이가 공연하는 거를 직접 가서 볼 수도 있지만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스마트폰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그때는 직접 가서 보실 때는 리얼 굿이고요. 리얼 서비스고요. 여기서 밖에서 보실 때는 사이버 재화입니다. 가상 버추얼 굿입니다.